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아주 잘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달걀이고요. 두 번째는요, 콩류고,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달걀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첫 번째는요, 고단백질의 공급원이에요. 달걀 한 개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2개 먹으면 12g 정도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20-30g의 단백질을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에 벌써 12g이면 많은 부분을 먹은 겁니다. 여기다가 다른 그릭 요거트나 콩류를 먹으면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단백 식품이고 근육 유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먹고 출근을 했더니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는 횟수가 줄었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 근성장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달걀을 먹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달걀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B12, 철분, 아연 등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영양소들은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 체중 관리에도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달걀은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포만감을 많이 줘요. 아침에 2개 정도 계란을 먹고 나면요 정말 포만감 좋아서 다른 음식 별로 잘 안 땡깁니다. 그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포만감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달걀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나요? 늘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상인이라면 고지혈증도 없고 다른 달걀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루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달걀 얘기를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말씀을 하십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문제는요, 달걀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달걀의 이 노른자 부분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1950년, 60년도쯤에는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니 먹지 마라 라는 미국에서부터 나온 이론들이 있어서 달걀을 좀 기피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달걀에 대한 얘기가 항상 콜레스테롤과 같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건강인들은 달걀을 하루에 2-3개 정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달걀을 너무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달걀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성분이 있는데, 나는 고지혈증이 있어서 달걀을 안 먹어 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약을 드시냐고 물어보고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먹고 나는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좀 불신들이 좀 커졌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그로를 끌면서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계란 먹지 마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음식으로만 조절을 한다,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조절을 한다 그러면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달걀을 1개 내지 2개 정도만 저는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달걀의 흰자에는 콜레스테롤 높은 성분이 별로 없어요. 노른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근성장이 중요하신 분들은 흰자는 3-4개 정도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노른자는 1개 정도로 끝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걀이 좋은 이유 중에는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달걀을 먹으면요, 장내에 들어가서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해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내의 면역력을 올려서 장내의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달걀의 장점이 있지만 또 이 장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이런 장내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 전체적인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거든요. 장뇌축이라고 해요. 장의 건강이 곧
뇌 건강이다. 뇌 건강이 곧 장의 건강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이 계란이 또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저는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달걀 또는 저온 요리가 좋아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저온으로 올리브유 같은 거 뿌려서 해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달걀 후라이도 좋은 음식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달걀 후라이를 하다 보면 일부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탄 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강조하는 게 당 독소라는 게 있는데, 삶은 계란과 후라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후라이 쪽에서 당 독소가 상당히 높아져요. 당 독소는 비만, 노화,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 독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은 삶은 달걀 또는 저온 요리 정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달걀에는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식품은 한 가지 제품 속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달걀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섬유질과 비타민C예요. 달걀 속에 섬유질이 있을 리가 없죠. 섬유질이 없고 야채가 아니다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충을 하는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달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요, 달걀 플러스 시금치, 달걀 플러스 브로콜리, 또 달걀 플러스 토마토, 이런 것들 요리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우리 야채와 같이 요리해서 먹는 달걀 요리,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콩은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그 어떤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저는 콩류를 정말 추천을 해요. 콩은 우리 민족과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그리고 콩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뭐 콩 자반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비지, 두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낫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낫또를 고추냉이하고 잘 섞어서 맛있게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먹고 나가면 속도 든든하고, 낫또 키나제라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 혈전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낫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챙겨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콩에는요 당분이 일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저항성 전분이라 해서 나쁜 당분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 섞여 있는데 아주 잘만 만들면요 탄수화물 함량을 10g이야, 5g이야, 2g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0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보관이 편하잖아요. 갖고 다니시다가 요것들을 배고플 때, 갑자기 식욕이 당길 때 탄수화물 먹지 마시고 이렇게 무가당 두유를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유나 이런 콩으로 만든 음식들은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고고, 또 이제 이동과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 연한, 지중해 연한 지방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요거트는 묽잖아요. 그냥 후루룩 먹을 수가 있는데 무가당 그릭 요거트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우유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으면은요 위에 유청이라는 게 분리가 돼요. 요거는 맑은 부분이거든요. 그걸 덜어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만 농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끓여가지고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의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얘는 같은 용량의 요거트를 먹었을 때 더 많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포만감을 주고 유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근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 처음 맛보신 분들은 단맛에만 길들여진 분들은 되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유청이란 부분에 각종 알레르기 물질들이 주로 많고 유당도 많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기 때문에 당 성분이 별로 없어요. 유당불내증 환자라 그러죠. 우유 먹은 사람들이 설사하는 거, 이런 부분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좀 꾸덕꾸덕하지만 여러 가지 토핑으로 이용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먹는다, 이러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요 정말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당 성분이 제로인 것은 없습니다만 극히 당 성분을 억제하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잘 찾아보시면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요 탄수화물 함량이 15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저는 2g짜리 정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데 맛이 별로 없다고 여기다가 또 액상과당이나 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요구르트 드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꿀도 결국은 자연에서 나왔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단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단맛이 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 먹다 보면 참 고소한데 이 맛도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또 단맛을 투여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건강에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맛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먹는 그릭 요거트는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영양성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셔가지고 영양성분표에서 탄수화물이 2g짜리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5g 또는 10g짜리를 구해서 드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꿀이라든지 액상 과당을 추가해서 먹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릭 요거트에다가 시리얼도 넣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래놀라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놀라는 탄수화물류를 아주 잘게 부수진 않고 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낫긴 합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를 먹어보면서 혈당을 많이 재봤는데 혈당 수준이 그래도 적지 않게 올라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리얼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놀라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성분표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제가 시리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호랑이 기운이 나고 사자 기운이 난다는 이런 시리얼을 먹었을 때 우리가 과연 아침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업화 시기 때 외국인들이 TV에 나와서 시리얼을 갖다가 우유에다가 싹 이제 부어서 먹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맛있는 걸 먹고 후다닥 먹고 나가고 바쁘게 막 생활하고 이런 걸 보면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시리얼을요 만든 역사를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는 시리얼을 금욕주의자들이 성적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공장 노동자들한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자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보기에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온 게 시리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리얼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노동자들이 쉴 시간도 없이 일할 때 먹던 음식을 지금 먹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아하게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쁘니까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먹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당 중독 만드는 거예요. 설탕 범벅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리얼도 단백질도 첨가하고 당 지수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것들, 그래놀라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편의점 슈퍼를 다니면서 아무리 좋다는 걸 찾아가서 우유에다가 말아가지고 먹어도 혈당을 거의 160, 180, 200까지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잘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먹는 것은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달걀,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콩류 요거 있잖아요. 저는 요거 3개 늘 먹어요. 달걀은 정말 빼놓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요. 그릭 요거트는 이제 유제품이잖아요. 유제품 쪽에서도 그릭 요거트 아주 좋은데 그릭 요거트 말고도 유제품에서 좋은 단백질 보급원이 되는 게 스트링 치즈라고 있어요. 요즘 이제 소세지 하나씩 까먹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까먹잖아요. 그거 상당히 좋거든요. 혈당 수준도 안 올리고 건강한 유단백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주 좋은 게 휴대화가 간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차에서 오래 운전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 뭐 혈당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무가당 두유에다가 스트링 치즈 하나 드시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가방에도 두유와 스트링 치즈는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휴대와 보관이 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면 이렇게 치즈 종류도 챙기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토마토도 저는 정말 많이 먹어요. 토마토를 그릭 요거트에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토마토를 자체를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먹고요. 시간이 된다면 뭐 아보카도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도 혹시 드시는지? 예, 스테비아 토마토도 가끔 먹어봤는데요.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보다는 일반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요, 스테비아의 액체를 만든 다음에 토마토를 담가놔요. 그러면 그 안으로 스테비아가 침투를 하거든요. 그럼 벽이 얇아져요. 그럼 보관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다고 먹긴 하지만 액상 과당의 문제는 또 문제가 따로 또 있어요. 제로 콜라, 액상과당, 스테비아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장기간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토마토를 단맛만 즐기던 사람들은요, 토마토 본연의 요 상큼하고 푸릇푸릇한 맛을 잘 못 느끼세요. 이 맛을 좀 찾아서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서 먹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겠죠. 이런 토마토를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버무려서 먹는다든지 토마토 자체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만과 다이어트 환자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은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얼은 통곡류가 아니에요. 통곡류는 껍데기가 있고 조금만 도정을 하면 혈당 수준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통밀을 얻어서 약간 도정을 하면 밀 알갱이가 되고 그거를 부수어서 결국 빵이나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이거를 부순 상태에서 다시 응축을 시켜서 먹기 좋게 만든 게 시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얼은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다시는 안 먹게 된다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혈당 수준을 그렇게 많이 높이는 시리얼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시리얼에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안 들어간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양소 결핍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같이 부어 먹는 거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시리얼 자체는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먹지 않는 음식 중에 2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방송인 서경석이 살이 많이 쪘었는데 요즘 많이 뺐죠. 근데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갑자기 내가 살이 많이 찐 이유는 밤에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먹고 잤더니 살이 금방 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속에 영양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탄수화물 말고는 거기에 지방을 넣겠어요, 단백질을 넣겠어요, 섬유질을 넣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액상과당, 착색료, 인공 감미료 이런 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은요, 우리의 대사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는 물질이고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을 많이 높여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찬 음식을 먹을 때는요 단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설탕과 더 많은 액상과당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과일 주스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주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과일이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을 그냥 갈았을 뿐인데, 다른 액상과당도 첨가하지 않았을 뿐인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망고라든지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 같은 게 좀 그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당도가 너무 강한 과일들을 갈아서 먹는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과일을요 갈면은 그 속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섬유질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갈아서 먹거나 즙을 내서 먹으면요 혈당 수준을 아주 많이 높일 수밖에 없고 섬유질을 하나도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렇게 갈아서 먹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은 혈당 수준도 높일 뿐만 아니라 단맛에 대한 중독도 일으킬 수 있고요, 섬유질을 못 먹게 한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냥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뭔가 갈아서 먹으면 건강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주면서 요즘 상업화돼서 나온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바쁘다 보니까 단백질 바 많이 먹는데. 네네. 단백질 바나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을 아침 식사로 대용으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건 좀 낫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일단은 단백질을 표방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단백질을 이제 바 형태로 만들거나 가루 형태로 만들다 보면 맛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다가 또 설탕을 넣거나 탄수화물을 넣거나 액상과당을 넣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단맛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린 또 그거를 맛있게 먹지만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단맛 중독이 자꾸 빠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만 고르신다면 아침에 좋은 식단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잘 만들어진 단백질 파우더를 아침에 먹고 나갔더니 다이어트가 잘 됐더라, 이런 논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아침에 뭔가 좀 바쁘니까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는 추천을 드려요. 단백질을 이제 액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또 여기 유화제 같은 게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좀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편의점이나 슈퍼 가면은 아주 단백질 음료들 쫙 깔려 있는데 이런 음료들보다는 단백질 파우더를 잘 고르셔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단백질 바도 좋은 대안일 수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맛이 없으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액상과당이나 설탕들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단백질을 먹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이 좀 계세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사되는 열량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쉬고 뇌가 돌아가고 대소변 보고 땀이 나고, 이런 에너지 소비가요 실제로는 70%예요.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육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연비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근데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살이 안 찌거든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지방으로만 가지 근육으로 안 가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고,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대사량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거로 잘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동물성만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식물성만 너무 과하게 드셔도 안 되고요, 얘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드셔야 돼요. 식물성 2, 동물성 1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동물성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게 되겠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아몬드, 시금치, 버섯 이런 데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면 좋아요. 또 두 번째는요, 근육 늘리기예요. 근육이 많아야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건데요, 잠 잘 자기예요. 아니, 잠자는 거랑 기초대사량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서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초대사량까지 떨어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육이 늘어나고 근성장 일어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가장 많은 근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충분히 운동하고 잘 먹고 푹 자야 근육이 잘 찝니다. 충분히 운동하고 잘 먹었는데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마른 비만 환자분들도 참 독특하게 100이면 100, 수면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예민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꼭 이제 수면을 좀 잘 취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도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물이에요. 물도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물 먹는 것 자체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고요. 일부 연구에서는요, 찬물을 먹었더니 우리 몸에서 그 찬물을 덮여야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들도 좀 있어요. 뭐 무조건 찬물을 먹으란 말은 아니지만 좀 시원한 물을 하루에 1.5 내지 2리터를 꼭 드셔서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바랍니다. 중년 여성분들 100이면 100 느끼시는 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살이 쪄도 이 팔뚝, 허벅지 이런 데만 살이 쪘는데 폐경기 가까워지니까 갑작스럽게 뱃살이 늘어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에 몇 킬로씩 살이 찐다? 이래서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골반이 크고 허리는 잘록하고 이런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면서 우리 여성 호르몬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폐경을 50세에 맞는데 이 폐경을 맞으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바닥입니다.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50대, 그리고 폐경이 된 뒤에 4, 5년 이상을 폐경기로 사는 거예요. 갱년기로 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모든 연령과 모든 인구가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0.8kg씩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폐경기 전후, 완경기 전후를 4 내지 7년 정도 잡는다면 약 3kg에서 6kg 정도가 그냥 저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폐경이 되고 나이살이 찌니까 이걸 그냥 두고 볼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때 우리 여성분들은 온갖 질환이 다 생겨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갱년기가 되니까 온갖 질환이 다 생긴다. 여기저기 아프고.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순간부터 내장 비만이 생기면요. 내장 지방은 이 피하 지방하고 달라요. 피하 지방은 이렇게 잡아도 잡히는 이 지방이 피하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잡히지 않는 저 안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은 외모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장 지방은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이 다 나와요. 온갖 나쁜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여기서 나온 나쁜 물질들이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간에 가서는 지방간을 만들고, 핏줄에 가서는 콜레스테롤을 높여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온갖 질병을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 있어서 이 뱃살을 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이 허리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정제탄수화물 끊기예요. 중년 남녀들,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들은요, 빵, 떡, 면 이쪽에 탐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산업화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요거만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정말 위험하거든요. 쌀을 도정을 하면 현미가 되죠. 현미를 더 갈면 일반 백미가 되고, 백미를 더 갈면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무틱틱한 현미는 별로 먹기 싫어하고 아주 흰 쌀밥이나 떡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끊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즐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배가 나오는 중년이 됐다면 이런 것들과는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됐다. 헤어질 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려요.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망가진 대사를 되찾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의 인류, 구석기 인류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해가 뜨면 동굴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해가 지면 동굴에 들어가거나 수조에 들어가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 인류는 어때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잔단 말이죠. 밤에 야경도 밝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태블릿 PC에서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해요. OTT 같은 거를 새벽까지나 볼 수 있잖아요. 몰아보기 정말 나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보고 있으면 우리 몸의 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대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밤에는 자고 아무것도 먹지 말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먹고 운동하자, 일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것이 너무 힘든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데,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 그래요. 단식을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중에 단식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니까 잘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공복 시간을 갖자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가 식사를 하고 아침을 7시에 먹고 저녁을 7시에 먹는 사람이라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공복 시간을 가져서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요, 저희 비만 클리닉 환자들 다 울상이세요. 나는 야식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TV 보면서 뭔가 먹는 게 낙인데, 이런 분들 많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만 해보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굶어보세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대사가 정상화되고 지방세포가 타기 시작해요. 이거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14대 10, 14시간 굶고 10시간은 밥을 먹고요. 더 간다면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16대 8 정도 하면 보통은 2끼 정도 식사를 하시게 되죠. 저는 간헐적 단식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16대 8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고 양질의 음식을 적게 먹게 돼서 근손실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대 12만 하셔도 성공하실 거예요. 12대 12 하시면서 먹는 시간에 충분히 단백질과 야채 많이 드시고, 식사를 안 하시는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물 말고 커피 먹어도 되나요? 약 먹어도 되나요? 막 이러는데 원칙은 물 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만 딱 지켜주세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사 허용 시간에만 드시고 나머지 먹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하루 3끼, 하루 2끼도 되고요. 이런 끼니마다 식사를 제대로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인들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췌장이 제일 작아요.
상당히 독특한 건데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도 되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고 해요. 같은 체구에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해 봤더니요.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훨씬 췌장 크기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췌장에 기름기가 또 20% 껴있다고 해요. 그러니 췌장 기능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췌장 기능이 작다 보니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다가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췌장은 고갈되는 장기거든요. 하다가 40, 50대가 되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3끼를 먹으면요. 3번만 인슐린이 나왔다가 들어가서 췌장은 쉬면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먹어요. 아무 때나 막 먹으면요. 인슐린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들어왔네. 또 나와서 일을 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먹었는데 또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췌장 좀 쉬어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또 야식을 먹어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췌장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30, 40대가 됐는데 췌장의 기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 대사질환, 당뇨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슐린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면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정말 중요해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어봤자 그게 뭐가 중요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꼭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뱃살이 잘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뱃살을 줄이는 데 중요한 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줄이기예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인류 진화 과정에서 보면요, 만약에 내가 맹수에게 쫓기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면 슬슬 걸어가다 잡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추위와 기아, 맹수에게 쫓기거나 상처가 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해 줬어요. 그게 결국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빙하기를 겪었던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내장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것들을 비축을 안 해놨다면 우리는 다 인류는 멸종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빙하기도 없고 내장에다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 현대인들인데 김 부장한테 혼나는 이 대리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들을 좀 내가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멀리해야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100이면 100 족족 내장에다가 지방을 쌓아놔요. 아, 내 몸의 주인은 맹수에게 쫓기고 있나 보다. 매일매일 맹수에게 쫓기고 있나 보다. 매일매일 기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나 보다. 내 몸은 그렇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보내서 지방을 쌓고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 명상이라든지 종교활동,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뱃살이 잘 빠지게 되세요. 식전운동은 식전운동 나름대로, 식후운동은 식후운동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식전운동의 장점은 뭐냐면요. 식전에는 우리 몸의 포도당 레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레벨이 낮아요.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공복 운동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후 운동은요. 식후 운동대로 장점이 뭐냐면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올라가려는 이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 운동은 이렇게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식전 운동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른 비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뚱뚱하지 않은데 분석을 해보면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대사 유연성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점점 근육만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식후 운동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는 식전 운동 큰일 납니다. 식전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식전 운동 하시다가 저혈당 빠져가 쓰러지고 이런 경우 계시거든요. 식전 운동은 당뇨병 환자한테 독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식사 후에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후 운동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식후 걷기예요. 식후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운동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식후에 바로 식사 직후에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식사 직후에는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고
깨어나 보면은 과자 부스러기 여기 쭈르륵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을 막 올라가라고 아주 고사를 지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 후에는요, 어슬렁어슬렁이라도 움직이라고 말씀드려요.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재활용도 하셔서 집에서 점수도 따시고,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식후에 올라가는 이 혈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해요.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돼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배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밥 먹고 바로 막 뛰란 소리가 아니라 식사 직후에 천천히 움직이시다가 속이 편해지면 쭉 걸으세요. 그러면요, 혈당 수준이 올라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다가 때 운동하는 시간 동안 평행을 이루다가 쭉 떨어집니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내 몸에 차고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시면, 아, 식후 운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당뇨병이라든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는 혈당을 막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걷는 거에 단점도 있죠.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운동하시면 살을 빼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걷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살이 너무 쪄서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이 아파서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식후에 조금 걸으세요. 발목이 안 아플 정도로, 무릎이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라도 좀 걸어보세요 하시면은 이분들이 걸으면서 살이 점점 빠지면서 나중에는 속보까지 가능해지시거든요. 운동은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식후에는 이렇게 걷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걷기가 좀 잘 되신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속보를 걸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헬스클럽에서 5, 6 정도 되는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6.5, 7 정도로 빠르게 속보를 걷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보를 걸을 수 있다면 또 천천히 뛰기, 그 다음에 빠르게 뛰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계단 오르기도 가능해지고요. 줄넘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아주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낮은 수준의 걷기부터 시작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걷기는 우리 인간이 자기 몸을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되면은 나중에는 침상에서 화장실 가기도 힘든 이 노년기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보를 해서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정도의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요, 옆에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한 6에서 7 정도 빠르게 걷는 속도를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이 끝났을 때 등이 땀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걷기에서는 이 정도 운동 강도로 운동하는 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단 오르기를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추울 때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정말 많으니까 계단을 오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 3층밖에 못 가더라도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 15층, 2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정말 좋고요. 걷기,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천천히 조깅, 빠르게 조깅,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까지 하신다면 정말 많은 운동을 하신 거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좀 성이 안 찬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진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HIIT라는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보면 옆에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자기 막 뛰다가 뭐 1분밖에 안 뛴 것 같은데 또 천천히 걷다가 또 1분 또 걷다가 보면 또 막 뛰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퍼져버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 정도로 막 빨리 걷다가 2, 3 정도로 천천히 걷다가, 요것들 1분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다가 10분 정도만 하고 끝. 요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에 있어서는 약간 간헐적 단식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다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현대 인류의 몸도 구석기 시대 인간과 똑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똑같은데 우리의 생활 패턴만, 생활 수준만,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 옛날에 구석기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먹잇감이 지나가거나 맹수가 쫓아오면은 뛰어야죠. 그러다가 맹수에게 벗어나면은 그늘 밑에 쉬다가 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가만히 먹고 누워 있다가
초인종만 누가 눌러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전화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HIIT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구석기 때 우리의 몸의 회복력을 갖자라는 운동이에요. 장점은 뭐냐면요, 10분만 운동을 해도 그냥 일반적인 운동 30분 이상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불완전한 휴식과 최고 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그 운동이 끝난 후에도 거의 하루 종일 지방을 태워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애프터 번 효과거든요.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HIIT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 타바타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HIIT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거의 모든 운동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1분 정도 아주 전속력으로 타다가 1분 정도는 천천히 탈 수 있고요. 계단 오르기도요, 2, 3층 저일속도로 올라가고 2, 3층은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하는 거를 쭉 해서 15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줄넘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IIT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운동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자에 앉아서 종아리만 들었다 놨다 해도 운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운동이 되는 건지. 최근에 혈당 다이어트가 나오면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당도 높은 음식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종아리만 까딱까딱 하고서 혈당을 재봤는데 종아리만 움직여도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종아리 정도의 근육만 움직여도 우리 혈당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운동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사무직에 앉아서 또 일을 하고 낮잠을 자고 이런 삶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근육을요, 조금만 움직여줘도 우리 몸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실험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기라도 꼭 해주십사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1분에 뭐 몇 번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꼭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유산소 운동을 러닝머신에서 하는데 속도 6 정도에 놓고서 20분 정도 걷고 딱 끝났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 태운 건 0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을 태우는 것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조금 다르죠. 유산소 운동을 예를 들자면 지방을 태울 때는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비로소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몸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땀도 막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운동이 시작입니다. 40분 운동을 했다 그러면요, 20분 동안은 워밍업 시간이고 20분만 지방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20분을 운동하시면은 지방은 하나도 안 탔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한다면 4, 50분 이상은 꼭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한국의 최근의 통계를 보면요, 노인분들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너무 심각해요. 나이 들어서 이동이 힘들어지거나 걷기가 힘들어지는 분들, 노화와 노쇠 속에는 근육 감소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감소란 말은 의사들이 많이 써왔는데 비로소 최근에야 근감소증이 질병 코드로 이름을 잡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근감소증은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정말 중요하고요. 아마도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연세가 드셨는데 갑자기 다른 병이 있어서 아주 풍채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침대에 일주일 누워있다가 퇴원하셨는데 아주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주 쇠약해진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침상에만 며칠 누워있으면요, 우리 근육은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뼈가 철근이라 그러면 근육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약해져 버리면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만 넘어지거나 그러면 부러져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요. 예를 들어 고관절 골조가드가 생겨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한 달 누워있다가 수술은 잘 됐는데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감소증 때문에 모든 근육이 쇠약해져 있거든요.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약해집니다. 모든 근육이 약해지니까 퇴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고관절 골절 환자를 아주 고위험군으로 봐요. 왜냐하면 고관절 수술 자체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닌데 수술은 잘 됐는데 누워 계시다가 내과로 이송돼가지고 퇴원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결국 노년기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중년 노년을 거쳐서 정말 0.1kg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지방을 5kg 빼는 것보다 근육을 0.1kg 늘리는 게 더 힘듭니다. 중년의 나이가 그럴 나이에요. 그래서 중년부터는 근육을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정말 안 빠지게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육을 늘리려면요, 단백질 섭취가 제일 중요해요. 근육의 원천은 단백질이니까 고단백 식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먹는 음식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TV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 본방송과 본방송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음료를 선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년분들한테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올라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백질을 드시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그냥 에너지원으로만 쓰고 근육의 원천으로 못 써요.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서 근생성이 일어나고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 층들에 되게 많아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와보면 간이 나빠지고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고 황달이 오고 통풍도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몸에 많이 들어왔는데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저기 가서 이제 나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단백질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 단백질은 좀 위험해요. 거기다가 단백질을 파우더나 음료 이런 것들로 먹다 보면 너무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동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먹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통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 고기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생선 이런 거 먹으라는 소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단백질 음료 시장이 커진 이유는 특히 어머님들이 고기를 잘 못 드세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 하셨지 근육을 올리는 단백질을 많이 못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기 먹으러 갔는데 몇 점 드시고 체했다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소화가 쉬운 단백질 음료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단백질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음료나 파우더로 보충하시는 거는 일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막 단백질을 좋다고 하니까 무작위로만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단백질이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당류 그리고 과일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과일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천연 항암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고 그래서 먹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먹을 것이 정말 풍부해진 이런 현대에 들어와서 과일을 먹는 것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과일을 좀 먹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사질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암 같은 게 있고 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드리고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과일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요 탄수화물이에요. 그 안에는요 온갖 단당류, 다당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섬유질, 물을 빼고는요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과일은 거의 없어요. 뭐 아보카도 정도는 지방 단백질이 많습니다만 과일은 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십시오. 과일 속에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설탕이라는 거 아시죠? 설탕은요 과당 플러스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과일 속에는요 과당이 들어있고요 설탕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먹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러한 설탕, 과당, 포도당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예로부터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고봉밥 이런 걸 딱 검색어로 치면요 선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밥그릇에다가 고봉밥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먹고서도 나가서 움직였단 말이죠. 운동하고 밥 갈고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먹고서 그냥 사무직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먹고서 또 누워서 TV 보잖아요. 이러면서 과일을 또 추가적으로 먹는다? 탄수화물에다가 또 탄수화물을 퍼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과일 속에는 설탕, 과당, 포도당이 다 들어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내가 어떤 대사질환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 지방간이 있거나 혈압,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식품 교환표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에 내가 먹어야 할 과일들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어느 정도냐면은 한 끼당 사과 4분의 1쪽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과일의 문제가 이제는 좀 대두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일은 지병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이렇게 드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을 고르세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려요. 뭐 감도 초기에 나오는 단단한 감, 나중에 나오는 홍시 같은 감들이 훨씬 더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껍질에 아주 섬유질도 많고 아주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껍질을 다 버리고 착즙을 내서 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꼭꼭 씹어서 먹는 거에는 섬유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턱의 저작근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턱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거든요. 즙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 턱 근육이 발달을 안 합니다.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턱 근육을 쓰게 되면 뇌로 가는 신호가 올라가서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먹더라도 꼭 씹어서 드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논란들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것 중에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과일을 먹었다면 다른 음식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주 공복에 망고 같은 즙을 먹었다면 공복 혈당 스파이크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뭐 사과 같은 것을 공복에 먹었다, 식간에 먹었다, 식후에 먹었다, 큰 변화 없습니다. 이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사과를 내가 하나 먹었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더 줄이셔야 돼요. 밥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어차피 과당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더 줄여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하는 과일들은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을 아주 제공 많이 해줄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라든지 크림베리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딸기도 베리류잖아요. 딸기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딸기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나오는 과일들,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딸기,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좋은 과일이에요. 당뇨 환자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러한 과일들의 당도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기술을 총동원해서 당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딸기 먹으면 얼마나 달아요, 요즘에. 아직 철도 아닌데 딸기가 막 나왔는데 너무 달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혈당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류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만 딸기는 단맛이 너무 강한 건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아보카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상당히 많은 과일이에요. 과일은 보통 지방이 없는데, 단백질도 별로 없는데, 얘는 지방과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칼로리 너무 높으니까 뭐 한 끼니당 반 개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를 세 번째 추천을 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부터 해서 아주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혈당 수준은 정말 많이 안 올립니다. 요즘에 아주 단맛이 강한 토마토가 나왔다 해서 저도 먹어보고 혈당도 재보고 했는데, 이 토마토는 확실히 과채로 구분돼서 그런지 혈당 수준을 많이 안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이 신선하고 상큼한 토마토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리류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토마토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이고요. 이 나쁜 과일도 말씀드릴게요. 나쁜 과일은요, 정말 달고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망고, 홍시, 그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거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키위 중에서는 그린 키위는 그래도 괜찮은데 골드 키위는 좀 혈당을 좀 많이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좋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야 근육 좋으니까 조금 먹는 건 상관없는데, 대사장애가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과육이 너무 무르고요. 그리고 혈당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상당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를 꼭 먹어야 된다면 반 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반 개 먹기에 너무 맛있죠. 그리고 반 개 남기기도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런 음식이고, 당도가 많은 이런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여름에 밥을 안 먹고 수박으로 수박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수박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양에 비해서는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홍시 때문에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혈당 많이 높여요. 그래서 여름에 수박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인데 결국은 수분이 많으니까 그 수분으로 배를 채우고, 또 수박에 들어있는 이제 미네랄이나 비타민 종류는 좋겠죠. 그렇지만 수박 자체만으로 다른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꾸로 식사법을 늘 말씀을 드려요. 많은 연구에서 식사 방법을 이렇게 바꿨더니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먹는 것은요. 섬유질을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섬유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하나의 완충작용으로 쿠션을 깔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위하고 장에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깔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일을 갈아 먹는다든지 그리고 도정된 우리 곡류를 먹는 거에서 가장 문제는 섬유질이 파괴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파괴되면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유질을 제일 먼저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지방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합니다. 이 인크레틴 중에 하나가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원료가 된 GLP-1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얘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천연 위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 다음에 두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식에서 어떻게 섬유질 먼저 먹고 단백질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 맨밥을 나중에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순서가 딱 여기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뷔페를 갔다. 그러면 처음에 샐러드 먹고요. 야채 충분히 먹고요. 두 번째 고기류 많이 먹고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 먹는다. 이 생각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일 자체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또 착즙을 내서 갈아서 그리고 말려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드시는 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과일 속에 과당, 포도당, 설탕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과당은요. 천연적인 과당이 있어요.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에서 나오는 과당이 있고 요즘은 인공 액상 과당이 있죠.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옆에서 꾹꾹 눌러서 먹는 그 시럽 같은 게 다 인공 과당이거든요. 일반적인 천연 과당이나 액상 과당이나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똑같은 나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은요,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올라가서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일의 이 과당들은요, 인슐린을 건드리질 않아요. 다른 고속도로를 탑니다. 얘는 그냥 간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과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나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겼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과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과일은 지방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이나 일반 과일의 천연과당은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중성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의 문제는 콜레스테롤까지 나빠지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과당은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자극을 해버리면요. 포만감 중추를 자극하니까 적게 먹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얘들을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먹게 만들어요. 과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요. 과당은요. 바로 인슐린 레벨을 높이지 않지만 장기간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당의 문제는 당뇨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매일매일 주스를 갈아서 먹는다. 이거는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과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과일로 식사 한 끼를 대용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음식들을 줄여야 됩니다. 과일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 중추에 영향을 덜 줘요.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 없이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포만감 있게 다 먹고 나서도 과일이 있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착즙으로 내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거나 착즙을 내면요.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과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섬유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유질은 위하고 장에 들어가서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장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몸에 아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유질을
다 빼버리고 먹는 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보면은 이제 마르다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망고도 나쁘지만 말린 망고도 더 나쁜 거예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린 과일들 주의하셔야 돼요. 단단한 과육이 있는 과일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먹는 과일은 그래도 낫지만 착즙을 하거나 갈거나 말려서 먹는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채소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린 채소. 말린 채소는 탄수화물이 없는 것들을 말리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말린 고구마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전분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좋습니다. 고구마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구마가 혈당 지수를 쭉 올리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냐면은 처음에는 생고구마는 혈당 수준을 별로 안 높여요.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시려면 생고구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찐고구마로 올라가면 혈당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찐고구마는 혈당 지수를 조금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자제만 잘 한다면 다이어트에 좋을 수 있는데 찐고구마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안 끝나요. 두세 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찐고구마는 주의 정도가 되겠고요. 구운 고구마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엿고구마라 그러죠. 엿처럼 달다. 얘는 이제 아주 혈당을 폭증시키는 녀석이 돼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것들은요, 튀긴 고구마, 말린 고구마 쪽으로 가면은 더 많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갈아서 먹는 거는 어때요? CCA 주스나 ABC 주스가. 그렇죠. 과일 자체만 갈아 먹는 것보다는 채소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다면 혈당 수준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릴 수는 있겠죠. 채소에는 당분이 그래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채소도 당분이 많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자나 고구마를 만약에 과일하고 같이 갈아서 먹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채소하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그래도 좀 낫다. 하지만 채소에도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채소의 섬유질도 다 깎아내고 먹는 거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의 장점인 이 섬유질을 다 못 먹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 알파벳 달린 주스들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달갑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 먹고 건강해지고 살 뺐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거 안 먹었으면 더 빨리 살 빼고 더 건강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이어트 부분을 빼고 해독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해독이라는 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을 해독을 해야 된대요. 그 독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독은 분명히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뭔지, 레몬 주스라든지 CCA 주스, AB 주스가 배출할 수 있는 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몸에 독이 많대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대요.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절대 과학적으로 동의 못 하겠거든요. 우리 몸에는요, 그 어느 기계보다 정교한 독을 걸러내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들어오면은 호흡으로 내보내고요. 신장을 통해서 다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또 대변 쪽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독이 쌓였다고 독을 꼭 해독해야 된다고 그것을 또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즙을 만들어서 먹으면 해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당 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당 독소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당 독소는 메칠 글리옥산이라는 명확한 독소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독소를 CCA 주스나 ABC 주스, 레몬 주스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무슨 독소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는 별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녹즙이라든지 양파즙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즙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양배추도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죠. 그리고 또 환으로 만들잖아요. 여기에는 결국은 양배추의 장점 중에 하나인 섬유질이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만들고 환을 만든 것이 양배추의 다른 성분, 뭐 예를 들어 비타민 U 같이 위궤양을 치료하는 이러한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면 먹을 수 있지만 섬유질의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가당이라는 것은요, 설탕을 추가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제로라는 것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도 제로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 제로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나는 설탕을 안 먹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가당 이런 것들에는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망고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혈당을 많이 올려요. 망고에다가 설탕을 첨가 안 했다고 무가당 망고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가당 망고 주스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망고 주스가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망고 주스를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금 후회하거든요. 거기에 애가 이제 맛이 들여가지고 단맛에 대한 이제 중독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로 음료를 아주 많이 먹어요.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는 단맛이 나는 그냥 일반 콜라가 아니라 제로 콜라를 먹었으니까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평소에 콜라 한 병을 먹던 사람들이 하루에 제로 콜라 3개를 먹어요. 이게 과연 건강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상업화된 우리 자본주의 마케팅에 속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요 2차, 3차적인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맛에서 단맛을 끊어내질 못합니다. 제로 콜라를 먹고 나면 더 단맛이 더 땡겨요. 그러면은 이후에 더 단맛이 나는 음식들 자꾸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액상과당은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콜라를 만들어서 계속 팔다가 얼마 전에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또 다른 종류의 인공감미료로 또 바꿨어요. 또 예전에는 암을 유발한다고 했던 사카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엔 또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몇 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공감미료 종류들은 일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의 문제는 첫 번째 뭐냐면요 당 중독을 끊어내질 못해요. 단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을 조금 더 고소한 맛, 신선한 맛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단맛 중독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단맛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뇌하고 췌장에서는 당이 들어왔네 인슐린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도당이 보통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포도당이 안 들어왔어. 인공감미료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슐린이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가고 나오려다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단맛 나는 음식을 먹겠죠. 이런 분들은 단맛 중독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탄수화물로 폭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로 콜라를 안 먹었을 때 나와야 됐던 인슐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용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복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제로 음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면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혈당 수준을 높이게 만들고 그만큼 인슐린도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제로콜라나 이런 인공감미료 들어간 거를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해, 장이 불편해 이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공감미료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위와 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주르륵 이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 쪽에서는요 보통 유해균들이 좋은 섬유질을 먹고 쑥쑥 자라주고 유해균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나타났네. 대장까지 단맛 나는 것들이 막 들어왔네. 그래서 막 그 애들을 먹고 유해균이 증식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배도 빵빵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방귀가 많이 나와요. 이런 트러블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내 건강이 악화되면 장뇌축이 망가지면서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 나오는 연구들인데 인공감미료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안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만 보는 사람들은 인공감미료 먹어도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쭉 이렇게 인공감미료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또 당뇨 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먹었을 때는 바로 인슐린을 자극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몸의 대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이런 제로 음료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인공감미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단맛 중독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초콜릿이라든지 막 빵, 떡면, 과자 같은 데 너무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맛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싶은데 그냥 바로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이 음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로 콜라가 아닌 일반 콜라를 너무 중독된 사람들한테 제로 콜라로
좀 먹다가 건강한 식사로 넘어오십시오라는 과도기의 역할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로 콜라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한두 번 먹으면 괜찮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좀 심각한 게요. 제로 콜라를 달고 살아요. 하루에 2-3개씩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것들이 내 건강을 나쁠 것이다. 혈당 다이어트나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제로 콜라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조금 더 이 단맛에서 고소하고 신선한 맛을 좋아하는 우리 입맛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다이어트 비만 치료를 하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